네. 저희 콜카 시민사협력사업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첫 번째 개괄 안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차는 저희가 개선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 저희가 준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저희 기존 단일 플랫폼 공모 방식의 한계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 통상 연 한 번 공모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보통 여름 시즌에 한창 5월 정도 설명회를 하고 7월 정도에 접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엄청 마감에 쫓겨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서면과 면접을 3, 4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즌쯤에 선정 결과를 받아서 이제 겨우내 실행협의를 하고 따뜻한 봄에 사업을 착수하는 그 N-1년 형태의 공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좀 한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파트너에게 뭐 사업 추진 역량이나 조직의 규모 혹은 개개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의 추진 방식 등 다양한 니드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하나의 공모에 그것을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이제 화면과 같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파트너들 안에서도 이런 요구들은 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좀 중대형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사업 규모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 타 국가 NGO들이나 뭐 다른 공여기관들이 같이 보건 분야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사실 그들과 동등한 주체로서 같이 해당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인정을 받기 위한 수준 정도의 어떤 규모의 달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단순히 규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여의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소규모나 신규 파트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시기보다는 지역사회랑 밀착된 아주 우리가 좀 오랜 기간 함께 파트너십을 해나갈 수 있는 작은 중소형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신규 파트너들이 코이카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 개발 협력의 어떤 뭐 변화 이론이라든지 PDM 이런 부분들에 익숙하지 않을 때 같이 지원하고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들을 좀 제시해 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 왔고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 2018년도에 피어 리뷰의 결과물로 수립이 되면서 그 후속적인 이행 방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내기를 요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저희는 시민사회와 같이 공동 연구도 추진하고 여러 차례 협의회나 또 이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해 왔고요. 그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생각한 개선의 목적이나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의 성과와 파급력의 확대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좀 ODA 전반적인 정책적인 기여도를 높여서 국제적으로도 좀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좀 성과 목표를 별도로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좀 큰 규모의 사업들은 시민사회가 이미 갖춘 전문성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SDG 달성 기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혹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형태에 더 중점을 둔다든지 혹은 소형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의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해서 저희 시민사회의 생태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조금 이런 사업들이 함께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개선 목적을 정리해 봤고요. 개선 방향 취지에서는 파트너의 맞춤형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사업 규모를 일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겠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신규로 시작한 중소형 기관들이 무조건 국제 NGO들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그런 수백 명의 인원을 갖춘 기구로 성장하는 것이 기관의 미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들에 주목을 좀 했고요. 기관의 목적과 미션, 성격에 맞게 저희가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개선 방향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다각화를 오늘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런 형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ODA 교육원에서 하는 대학가의 교육 사업도 있고, 다자 인도지원실, NGO 봉사단,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 시민사회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공모에 한 131건 정도의 사업이 제안이 돼서 평균적으로 40건 정도가 선정되는, 그래서 평균 선정률이 한 30% 정도 되는 사업 규모로 지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사업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15년부터 19년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약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는 조금 정체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다각화가 이런 향후의 예산이라든지 선정 현황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 내 전체 민관협력 사업,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 아니라 민관협력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시민사회 협력실, 혁신실, 그리고 NGO 봉사단을 하는 글로벌 인재 파트너실, 다자인도지원실, 질병퇴치기금실, 교육원, 이렇게 제가 구조화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많은 민관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사실 저희 시민실에서 하고 있는 협력 사업, 현재는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 시민사회 협력 사업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혁신사업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IBS 사업, 그리고 CTS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파트너 중에서도 IBS 사업에 이행 파트너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구조 아래서 민간의 좀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기본 방향 아래서 좀 ODA 성과를 제고하고 결국은 정부 정책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축이랑 체계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미 암시를 좀 드렸는데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다각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플랫폼이라는 거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3개의 플랫폼으로 나누겠다, 하나의 플랫폼을 3개로 나누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로 정부정책 기여형인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 이 제목들은 아직까지는 가칭이고요. 두 번째는 국별사업 상호 보완형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 기존의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태계 동반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이렇게 3개로 좀 나누어서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주요 특징들은 보자면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2번 주제별 프로그램이라고 봤을 때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분야 내에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왔습니다. 저희가 6개의 분야, 보건 분야, 다분야, 교육 분야 이렇게 안내가 되면 그 안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형태를 주로 가져왔었는데, 요 새롭게 신설할 전략형 사업에서는 CP, 컨트리 파트너십, 정부 협력 컨트리 프로그램, 국가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다음 발표에서 더 설명드릴 내용인데, 저희 정부의 정책이나 코이카의 국가 협력에 관련한 프로그램 단위 전략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좀 더 연계돼서 발굴이 되는 것들을 차이로 두고 있고요.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형 사업에서는 조금 더 민간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겠다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성장형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성장형 사업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규모가 작거나 개발협력 사업에 좀 아직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않으신 조직인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조직적이나 사업적인 역량 관리 지원을 저희가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특징으로는 전략형 사업은 SDG 달성 성과 목표를 아예 부여해서 이 성과 목표를 부합하는 형태로 민간에서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별은 기존과 같이 민간이 제안한 성과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방식, 그리고 성장형의 특징으로서는 신규와 중소 파트너의 맞춤형으로 조금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규모 차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형 사업은 연간 10억에서 20억 정도 규모로 최대 5년간의 한 사업 주기로 보고 기존처럼 최대 3회에서 맥시멈 1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경우로 보시면 5년간 20억씩으로 하면 거의 1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되는, 그래서 15년간 최대 300억 규모의 지원이 가능한 좀 대형 사업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주제별 프로그램이 5억 상한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1억에서 5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 기존과 동일하게 3년과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성장형 사업은 저희가 기존의 신규 파트너 사업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연간 최대 1억으로 하되 사업 기간을 조금 더 짧게 2년으로 잡아서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제별과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전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사업 역량에 대한 예비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영어 표현으로는 due diligenc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조직이나 사업 역량에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얼마나 이제 거버넌스의 구조라든지 뭐 책무성에 관련한 부분들 이런 잘 갖추시고 계신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사업 역량이나 경험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한 사실 카운터적인 의미에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민간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성장형의 포인트를 보시자면 사업의 성과 물론 중요하고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들도 따지겠지만 저희가 보다 촘촘한 지원 방식이나 또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민사회 생태계 자체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공동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보자는 취지가 더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사회와 정부 공동연구가 실시되었었고요. 오늘 이 공청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결과를 기반해서 규모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이나 운영 그리고 관리의 자율성을 제공하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전략적인 측면과 성과 목표에 대한 기여, 즉 사업 발굴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상호 간의 협의나 심사 과정에서의 피드백 이런 조율들이 실시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형 파트너십으로 사실 참여하시게 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큰 규모의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서 기존의 주제별 프로그램의 예산을 동일하게 가져가게 될 경우 이제 예산의 편중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수나 지원 정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형 파트너십을 약정하시는 기관은 중간 단계인 주제별 프로그램에는 신규 참여를 한 건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인 안내를 이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파트너십은 기존 시민사회 협력 6개 주제별 분야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략형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즉 협력국에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전문성들을 바탕으로 좀 공여기관들 간에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이제 같이 성장을 원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주제별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분리되어가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은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 규모는 기존과 같이 5억 아래 정도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1억 원 이상 사업들로 해서 중형 사업 규모 평균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선정되는 사업의 평균 규모가 약 3억대 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파트너 기관들은 기존처럼 자율적으로 발굴을 하시게 될 것이고, 우수 파트너들의 계속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유지되게 됩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이것도 좀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신규 파트너로 민간 협력 사업을 하시려면 저희가 최대 1억 원 제한으로 해서 사업을 들어오셔야 했는데, 다만 다른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그냥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시는 공모 구조였다면, 성장형 파트너십은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관리 측면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반기 보고와 결산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유지하되, 최근에 저희 코로나19 단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퀵 리뷰라고 하죠. 월 단위로 아주 간단한 수준의 이런 점검 사항들을 뭐 엑셀이나 혹은 원페이지 리포트로 주고 받으면서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 추진간에 필요한 정보나 정보에 대한 질의, 그리고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관리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컨설팅을 매칭해 드릴 예정이고요. 기존의 시민사회 협력 사업은 사실은 성과관리 컨설팅을 본인들이 희망하시거나 혹은 저희가 제안 드릴 경우에 이제 선택적으로 됐었는데, 이 성장형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 성과관리 컨설팅을 매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죠. 저희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연계해서 뭐 조직 관리나 사업 관리에 관련한 지원을 선정 이후에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또 세 번째 세션에서 같이 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간 균형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예산을 저희 3개의 공모 플랫폼에 구분해서 집행을 하면은, 그러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느냐가 사실은 되게 관심 있으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기반해서 균형 있는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설명회 자리에서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 선정 규모가 가용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모 시기라든지 지원 수요들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같이 안내를 드리게 될 거고요. 저희가 요 다각화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의 통계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전략형으로 파트너십을 추진하시는 경우 이 중에 신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주제별에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장형에서는 뭐 1억짜리 사업들이 몇 개가 있으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접수되는 지원의 수요들이 인해서 비등하게 어떤 특정 사업이 더 수혜를 보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분화된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바는, 기존의 시민사회협력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을 집행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기조가 존재하고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노력 끝에 10%의 예산 증액을 받아냈지만, 최근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다각화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형, 주제별, 성장형이 가진 각자의 성과 특징들을 좀 어필하면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 나름의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해지는
사업이 더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면은 그런 공모가 그렇게 가능할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이클을 한번 공개를 해봤고요. 저희가 요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형과 성장형 공모를 내년 초 1월 정도에 아마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공모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 착수가 연초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먼저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전략형과 성장형을 공모를 해서 성장형의 선정과 약정은 한 4월 정도, 3, 4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뭐 서면 면접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가능한 예시입니다. 다만 전략형 사업의 선정과 약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일을 걸리는 것으로 본 것은 전략형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듀 딜리전스에 대한 예비 심사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먼저 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히신 이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의 심사에 대한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운영의 자율성, 기획 단계에 있어서의 치밀한 검증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제형 공모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9월에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정도가 되면 주제별 프로그램, 제가 주제별을 주제형이라고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선정이 되고 인큐베이팅이 종료가 됩니다. 인큐베이팅을 굳이 언급드린 이유는 인큐베이팅을 많이 받으시는 신규나 중소형 기관들이 통상적으로 연말에 종료가 되면 차년도에 성장형 공모에 들어오실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생각을 해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략형과 성장형을 같이 공모를 하면서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배분에 대한 균형들을 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제형 공모에 대한 예산들 역시도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과 같이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모 시기도 별도로 분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각화에 관련한 부분들 개괄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성 외에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략형과 성장형에 대한 부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저희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조금 더 듣고 같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그 사업의 다각화와 별개로 저희가 추진되는 개선사항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지원 방식의 개편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을 해보신 파트너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사업 선정돼서 3년짜리 사업을 하시면 3차년도 종료하기 전에 5월달에 3차년도 5월달에 공모 설명회 오셔서 다음 2단계 사업 제안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7월에 제출하시고 다른 신규 사업들이랑 동일하게 이제 공모 프로세스에 따라서 서면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도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기도 했고 다만 문제는 기존 사업의 추진 성과나 뭐 피드백 같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느냐. 물론 기관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지만 공식적인 종료 평가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업을 발굴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고요. 저희 안에서는 이런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나 예전에 뭐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뭐 아주 규모를 크게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페이스 1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이 끝난 상태로 종료를 하고 종료 평가가 정리되고 마감이 된 다음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승인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종료 평가까지 가는 시간과 새로 선정이 되는 시간 사이가 뜨게 되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들이 생겼던 부분들이 저희 사업과의 되게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코이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에서 9년을 한다 그러면 9년간 끊김없이 사업을 쭉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셨지만, 대신에 다른 신규 사업들이랑 경쟁하다가 갑자기 2단계에서 탈락이 되시는 경우들도 발생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존 사업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공정한 방식이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이렇습니다. 계속 사업에 대한 별도 심의 기준 마련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기존 3차년도의 2분기 정도에 통상적으로는 그냥 공모 설명회랑 신규 제안서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2분기에 기존 사업 수행 기관들 대상으로 2차 사업 하실 거냐, 3차 사업 하실 겁니까? 이러고 이제 의향을 묻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저희는 2차 사업 제안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신규 사업 공모의 트랙을 타시는 게 아니라 3차년도 3분기 중에 똑같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시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다만 기존 사업에 대한 본인들의 자체 평가 결과, 지금까지의, 물론 본인들이 엔드라인을 어느 정도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다 충분히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접했을 때 엔드라인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종료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양식들이나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같이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나 이제 코이카 사무소나 본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료 직전 평가라고 제가 그냥 명칭을 써봤는데,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니터링 점검에 준하는 수준의 현장에 대한 어느 정도 공평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서와 같이 계속사업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2단계 후보 사업, 서면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법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제출하신 자료와 그 제출하신 현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후속적인 지속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가지고 이제 외부위원들과 함께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2단계로 적격하다, 혹은 유보, 저희로 따지자면 기존의 시민사 협력 사업으로 따지자면 예비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혹은 부적격,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만 이것은 이제 온전한 종료 평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1년 내 시점에 다른 사업들과 같이 동일하게 최종 사업 성과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신규 사업과 심의를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심의를 되는 것들은 맞지만, 평가를 받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 사업의 본인들의 성과를 어필하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제공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사업과 동일하게 놓고 그냥 사업 효율성, 사업 계획의 효과성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조금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들었던 예시들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가 가능하겠다,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서 저희가 Q&A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후관리 사업의 신설에 관련한 안내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9년을 다 하시거나, 혹은 파트너께서 우리는 6년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이선에서 종료하고 현지 협력국의 지방정부 혹은 지역 로컬 파트너에게 관련된 운영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양하고 우리는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의 사업의 종료가 되곤 있죠.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종료 1년 내에 종료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정부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료평가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듈이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고요.
저희 혁신사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최근에 이런 모듈이 도입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러한 기반에 맞춰서 사후관리 사업들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뭐 취지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뭐 이양을 받은 현지 지역 정부가 뭐 우리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확보되지 않아서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관리가 되지 않고 펜딩이 되었다든지, 저희가 함께 구축한 파트너분들이 현장에 구축한 사회적 경제 모델에 따라서 구축한 뭐 현장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지원이나 부스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점들이 좀 공급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종료 평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든지, 뭐 저희가 지원한 보건소나 보건사업의 현장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기자재 관리나 이런 수요들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새로운 추가 요소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종료 평가의 결과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언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종료 평가를 해서 종료 평가 결과 사후 관리 필요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간단하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도입을 한다면 최근 3년간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최근 3년간 사업평가 결과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수원기관이나 코이카 사무소 혹은 파트너 기관의 사후관리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먼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한 예를 들어 10개 정도의 풀이 나왔다. 그러면 기존 파트너가 이 사후관리 사업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를 확인해서 기존 파트너와 매칭을 통한 지정 약정을 하는 방식.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 파트너가 기존에 뭐 10,000원짜리 사업을 코이카 8,000원, 파트너 2,000원 해서 진행을 했으면 후속 들어오는 사업도 2,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코이카 뭐 1,600원, 파트너 400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혹은 입찰을 통한 사업 수행자 선정, 사후관리 수요는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바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든지 혹은 매칭을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사업 적격자를 계약 관계로 선발을 해서 사후관리를 수행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보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예산의 10% 혹은 미화 50만 불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 ODA 사업 대비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50만 불이 상한이 되게 될 거고, 이제 좀 예산의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 50만 불이 될 것인지 혹은 그거보다 작은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 ODA 사업에 대한 예시로서 일단 설명을 드려놨고요. 지정 약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카와 같이 파트너가 분담금 매칭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을 통해 가지고 차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또 의견들을 받아서 좀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드렸고요. 한꺼번에 조금 많은 내용들을 드려서 정리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만약에 답변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임을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가 첫 번째, 기존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전략형, 주제별, 성장형 이렇게 3개의 모듈로 구분해서 맞춤형으로 실시하겠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계속 사업의 선정,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신규랑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기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점. 세 번째는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모듈을 도입을 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협력국으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조금 단계적인 이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안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안내 드리고 저희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서 김진경 과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면서 조금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